투딥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 강의까지 잘 듣고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1기 지금 OB로 활동하고 있는 황상민이라고 하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랭귀지 모델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NLP 분야의 핵심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강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저번 강의에서 NLP의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배우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서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그다음에 랭귀지 모델링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서브워드 모델링이라는 워드 모델링 기법에 대해서 조금 다룬 뒤에 이제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조금 다뤄갈 텐데요. 거기에 앞서서 이제 프리트레이닝, 파인튜닝이라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4번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랭귀지 모델 종류들에 대해서 다룬 뒤에 마지막에 요새 화두라고 볼 수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 하도 LLM을 하는데 그 LLM에 대해서 다루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단어 시퀀스의 확률을 할당하는 것, 즉 여러 가지 단어 뭉치로 된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그 텍스트에 확률을 할당하는 것이 랭귀지 모델링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하면 뭔가 조금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편한 정의를 쓰고 싶은데요. 확률을 할당함으로써 가장 자연스러운 시퀀스를 찾아내고, 그 자연스러운 시퀀스를 찾아낸다라는 것은 결국에 언어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태스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밑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업이 졸리다라는 문장과 수업이 줄리다라는 문장의 확률값과 같은 어떤 값을 구할 수 있고, 그거의 대소를 비교하게 된다면 좀 더 문법에 맞는 문장은 무엇인가 라는 식으로 어떤 NLP 태스크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런 랭귀지 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되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오토리그레시브한 모델링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 시퀀스들을 단어들의 확률의 곱으로 쪼갠 뒤에 그 단어들의 확률들은 각각 어떻게 모델링하냐? 이전 단어들을 기반으로 그걸 조건부 확률로 현재 단어를 예측함으로써 현재 단어에 대한 확률을 모델링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랭귀지 모델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거냐? 저는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그냥 저희 컴가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확률 또는 벡터를 아웃풋으로 뱉는 게 랭귀지 모델이다 라고 일단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이 확률 또는 벡터 값은 어떤 거에 기반한 확률 또는 벡터냐? 랭귀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확률 또는 벡터를 뱉는 모델이다 라고 일단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 시퀀스에 대한 모델링을 이야기하기 전에 단어 자체에 대한 모델링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랭귀지 모델을 아까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확률 또는 벡터를 아웃풋으로 받는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풋 자체가 굉장히 디지털화된 데이터입니다. 픽셀, 그냥 그거 자체가 어떤 수치화된 컴퓨터가 처리하기 굉장히 편한 데이터죠. 근데 텍스트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런 어절 단위로 이루어져 있거나 뭔가 글자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어떻게 컴퓨터가 처리하기 쉬운 값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랭귀지 모델은 이 텍스트를 일정한 토큰이라는 단위로 잘라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토큰이라는 단위로 이 텍스트를 자른 뒤에 그 텍스트에 어떤 인덱스 형식으로 ID 값을 매기고, 그 값을 그 ID 값 그 숫자 자체가 이제 랭귀지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형식을 띠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겠죠. 토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가장 직관적인 방식은 텍스트를 그냥 띄어쓰기 단위로 토큰화하는 방식을 떠올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짐 헨슨 was a puppeteer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그냥 띄어쓰기 단위로 총 5개의 단어, 5개의 토큰으로 모델링하는 방식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간다면 형태소 분석을 한 다음에 명사 단위로 분석을 한다던가 문법 단위로 분석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토큰화를 하는 방식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단어 단위로 토큰화를 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자, like, likes, liked 다 어떤 단어인가요? 의미가 다 비슷하죠. 근데 단어 단위로 모델링을 하면 얘네들은 모두 다 다른 단어로 취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문법에 따라서 단어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다 다르게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럼 단어의 표현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또 오탈자가 발생하거나 신조어 같은 게 생기면 그거를 또 보캐블러리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인덱스 값을 늘리는 식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덱스 값은,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인덱스 값은 굉장히 한정적인데 이걸 다 일일이 넣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덱스를 매핑한다고 했는데 그 인덱스의 범위를 우리가 보캐블러리라고 부르거든요. 단어의 가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단어의 가지수를 넘어가는 만큼 단어의 그 인덱스 값이 필요하게 되는 out of vocabulary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솔루션을 떠올립니다. 단어 단위에서 조금 더 쪼개서 서브월드라는 단위로 모델링을 해보자.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을 조금 유심히 보시면 되겠는데,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라는 문장을 어떻게 쪼갰냐면 새 그리고 는, 즉 새는 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단어 단위로 모델링을 한 게 아니라 새와 는을 따로 토큰화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알에서라는 단어 역시도 알 그리고 에서 따로따로 서브월드라는 단위로 모델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브월드 단위로 모델링하는 알고리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BP,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는 알고리즘인데요. 매우 간단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알고리즘이고, 저희가 앞서 배웠던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도 이 BP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토크나이즈를 했습니다. 동작 방식은 조금 이제 설명하기 조금 긴데 자세한 동작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조금 유심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 2번과 3번 내용입니다. 서브월드 중에, 인접한 서브월드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서브월드를 찾은 다음에 그 서브월드를 머지해서 하나의 서브월드로 만드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 지금 보면 E랑 S가 동시에 등장한 빈도가 굉장히 높죠. 그럼 걔네들을 합쳐버려서 의미가 굉장히 유사한 단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걔네들을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에서 형용사 같은 거를 부사로 만들 때 ly 같은 게 많이 쓰이죠. 그럼 ly라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걔네들을 합쳐버려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만듦으로써 보캐블러리를 생성하는 방식을 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코드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BP 알고리즘을 소개를 드렸고, 이거 외에도 NLP의 발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토크나이징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BP 외에도 바이트 레벨 BP라는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가 등장을 했고, 좀 더 통계적인 방법을 쓴 월드 피스나 센텐스 피스 같은 토크나이징 알고리즘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이것도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토크나이즈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봤고, 이걸 조금 더 파이프라인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풋 corpus, 즉 텍스트 뭉치들을 토크화를 하는 게 이 토크나이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셀은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라는 문장을 토크화를 하게 되면 이게 서브월드 단위로 쪼개지겠죠. 아까 말했듯이 새는 알에서, 그리고 이 토큰화된 서브월드를 id에 매핑시킵니다. 예를 들면 새는 2695라는 숫자에 매핑시키고 는은 5760이라는 숫자에 매핑시키는 형식이죠. 그럼 이렇게 텍스트가 컴퓨터가 처리하기 좋은 숫자들의 뭉치로 떨어졌으니까 이걸 그대로 모델에 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 모델에 넣게 되면 모델이 뭐 이걸 임베딩 벡터로 바꿔서 뭐 어떻게 처리를 하고 또 뭐 모델에 태우고 로스 펑션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이 학습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 모델이 나온 아웃풋도 결국에 이 ID 형태의 서브월드일 겁니다. 그거를 다시 토크나이저에 넣어서 디코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자주 보던 형태의 텍스트로 변환이 된 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랭귀지 모델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풋이 텍스트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조금 더 정정을 하자면 인풋은 토크나이징된 텍스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 모델을 다루실 때 가장 빠짐없이 사용하시게 될 게 이 토크나이저라는 건데요. 토크나이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브월드 모델링을 통해서 랭귀지 모델의 인풋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고, 이제 모델 프레트레이닝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할 텐데요. 이제 모델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워드 임베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RNN 강의에서 월드 투백을 배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워드 투백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거였습니다. 디스트리뷰셔널 시멘틱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요. 단어의 뜻은 자기 주변에 나타나는 단어들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즉 맥락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워드2백의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워드를 이런 덴스한 벡터 표현으로 바꾸고, 이 덴스한 벡터 표현을 이용해서 이 단어들 간의 어떤 의미적 유사도를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워드2백의 기본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are, is, were, was가 이런 2차원 형태의 벡터 공간에서 비슷한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단어 간의 관계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워드2백의 아이디어였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이 워드 임베딩을 사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워드 임베딩 값을 잘 학습시킨 다음에 그 임베딩을 인풋 단에 넣고 활용을 해서 이 우리가 원하는 NLP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켜보자. 즉 단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NLP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끌어올려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근데 이 단어 임베딩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죠. 결국에 단어 단위로 벡터 값을 산출을 해내기 때문에 문맥 정보를 고려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 아래 문장을 봐주시겠어요? 바람이 잘 불길 바람. 바람이라는 단어는 단어 단위로 봤을 때는 똑같은 벡터 값으로 매핑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의 바람은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가 맞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 문맥 정보를 고려한 임베딩이 필요하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단어 임베딩 값만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델 전체를 싹 다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걸 우리가 원하는 NLP 태스크에 활용시켜보자. 즉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단어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걸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언어를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귀로 들어오는, 눈으로 보이는 이 말들을 쭉쭉쭉 얻어가는 경험으로써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방식을 택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이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를 왜 택했을까? 왜 하필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를 이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할 생각을 했을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텐데, 사실 이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가 아까 뭐라 그랬죠? 단어 시퀀스의 확률을 부여해야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시퀀스의 확률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즉 이전 단어를 통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태스크로서 학습을 시킨다라고 했는데, 이 이전 단어로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태스크가 왜 언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가? 자, 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언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보고, 거북이를 보고, 물범을 보고, 그리고 빈칸. 이렇게 되면 이 단어 간의 시멘틱한 정보들을 학습을 할 수 있겠죠. 저 오른쪽 문장을 보면 저는 뭐 영화를 보기 위해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The movie was 빈칸 하면 감정에 대한 이해, 감성에 대한 이해도 도모할 수 있을 거고요. I put 뭐뭐 fork 하게 되면 문법에 대한 이해도 도모할 수 있을 거고, 또 조금 더 과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이 숫자 어떤 수학에 대한 이해도 도모할 수 있겠죠. 빈칸을 뚫고 그걸 맞춰봐라 라는 식의 태스크로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냥 텍스트 쪼가리만 있으면 학습이 가능하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모든 텍스트들에다가 빈칸을 뚫어놓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세요 라는 식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면 그거 자체가 그냥 우리의 모든 학습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인터넷, 책, 뉴스, 글. 그래서 콜퍼스만 있으면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다른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링이 필요하죠. 어떤 감성 분석 태스크다 그러면 그 텍스트에 대해서 감성이 어떤 감성인지 다 라벨링을 해줘야 되고, 번역을 하게 되면 이 번역되기 전과 후에 대한 이런 페어드된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많은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로 모델을 전체를 학습시킨 다음에 그 우리가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만들기 힘든 태스크에다가 이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가져다 써보자.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첫 번째로 랭귀지 모델링 오브젝티브를 이용을 해서 우리의 모델의 이니셜 파라미터를 학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로 파라미터들을 초기값을 잘 세팅을 해둔 다음에 이 잘 세팅된 초기값을 이용을 해서 그걸 시작점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에 재학습을 시키는 거죠. 전체 모델을 다. 그래서 뭐 랭귀지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unsupervised learning, unlabeled data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뭐 semi-supervised, 뭐 self-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과정은 supervised learning 또는 fine tuning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랭귀지 모델링을 이용해서 프리트레이닝하는 과정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한 건데요. 결국에 Iro goes to make tasty tea 라는 텍스트가 있으면 Iro 다음에 goes가 나오도록 학습을 시키고, goes 다음에 to가 나오도록 학습을 시키고, to 다음에 make가 나오도록 학습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를 활용한 프리트레이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에 이제 파인 튜닝하는 과정은 그 태스크별로 각각 다르겠죠. 이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관점에서 조금 더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프리트레이닝의 역할을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프리트레이닝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그 프리트레인 태스크 관점에서의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파인 튜닝을 한다는 과정에서는 그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찾아낸 최적의 파라미터에서 출발해서 파인 튜닝 하고자 하는 파인 튜닝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적절하도록 업데이트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가 언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다른 NLP 태스크도 결국에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태스크의 최적의 파라미터가 가까운 곳에 위치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시작점을 이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의 최적 파라미터로 하는 게 조금 더 수렴을 빠르게 하도록 돕거나 그레디언트가 좀 더 잘 프로퍼게이트 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등산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산의 시작점부터 등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등산하기 편한 산책로 같은 곳에서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산의 중간 지점부터 등산을 한다던가 하는 식의 방식, 비유를 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혹시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하신 내용 있을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여기부터가 이제 본 메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프리트레이닝 모델,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아키텍처가 존재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아키텍처는 어떤 곳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냐면, 잠시만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사실 NLP의 엄청난 발전의 시작이라고 할 만한 게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였잖아요.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도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발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면 인코더와 디코더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 번역과 같은 태스크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영어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뭐 한국어 텍스트를 아웃풋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면은 영어 텍스트를 인코더에 넣습니다.
그럼 이 인코더는 영어 텍스트에 대한 어떤 뭔가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산출해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럼 그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받아서 디코더는 한국어 텍스트를 뱉어내는 역할을 했었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토큰 바이 토큰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저너레이션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는 약간의 아키텍처의 차이가 있었는데 저는 그 아키텍처 차이 중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셀프 어텐션을 전부 다 자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모든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 적용해서 어텐션을 적용을 했는데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적용을 했었죠. 그래서 자기보다 이전에 나온 토큰에 대해서만 셀프 어텐션을 적용을 했다. 그래서 자기보다 미래에 있는 토큰은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만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은 이 트랜스포머에 디코더만 이용하는 타입과 인코더만 이용하는 타입, 그리고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 이용하는 타입,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출시가 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은 이 디코더를 활용한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디코더의 형태는 이 도식과 같이 이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이전 단어들만 보는 식으로 해서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어 있겠죠. 왜 이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어 있냐? 결국에 디코더의 역할은 생성을 하기 위한 역할이었잖아요. 그럼 생성을 하는데 자기보다 이후에 있는 걸 본다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자기보다 이전의 것만 보도록 아키텍처가 디자인이 됐었죠. 그래서 단방향에서 자기 다음에 올 단어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전 단어를 컨텍스트로 해서 다음 단어를 생성하는 태스크로 프리트레이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Next Word Prediction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타임스텝 t에 대한 예측을 이루어질 때 타임스텝 그래서 WT라는 타임스텝 t에서의 토큰을 예측해야 할 때 첫 번째부터 t-1번째의 토큰을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게 Next Word Prediction 태스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기 이전 단어가 주어졌을 때 자기 다음 단어가 올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모델링이 되는 게 이 디코더 기반 프리트레이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달리 말하면 카우설 랭귀지 모델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봤는데 이제 오원주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텍스트가 주어지면 이제 오원주는 다음에 연애를이라는 토큰을 예측을 하는 거고 할이라는 토큰을 예측하기 위해선 오원주는 연애를이라는 걸 인풋으로 받아서 하는 거고 수라는 토큰을 예측하기 위해서 오원주는 연애를 할이라는 토큰들을 받아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키텍처 형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RNN 쪽에서 많이 봤던 형태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디코더의 인풋 아웃풋을 이렇게 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디코더가 뭔가 확률값을 잘 뱉도록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역할이 뭐였죠?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에만 쓰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태스크에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였잖아. 이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셋이 적은 태스크에 대해서 좀 더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그러면 다른 태스크에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아웃풋이 시퀀스가 아닌 경우에 태스크에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성 분석을 떠올려 보세요. 감성 분석은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어떤 클래스 가지수 중에 하나의 클래스 가지수에 대한 확률을 아웃풋으로 뱉어야 하는 태스크겠죠. 예를 들면 기쁘다의 확률은 얼마인가, 슬프다의 확률은 얼마인가 이런 거를 뱉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디코더의 아웃풋을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뭘 쓰냐?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에 리니어 레이어를 하나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 아웃풋이 결국에 일종의 이 토큰별로의 히든 스테이트를 뱉어내는 모델이다라고 조금 더 구체화를 하게 되면은 이 토큰별 히든 스테이트 중에서 가장 마지막 거에다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달아가지고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아웃풋이 이 클래스별 확률이 되도록 이렇게 아키텍처를 조금만 수정하면 되겠죠. 그렇게 아키텍처를 수정한 뒤에 우리가 원하는 감성 분석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 데이터셋에 맞게 학습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겠죠.
비슷한 형식으로 뭐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나 퀘스천 앤서링 같은 문제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있습니다. 퀘스천 앤서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답이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한정을 드린 건데, 네, 그래서 정답이 있는 위치인가 아닌가를 클래시파이 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아웃풋이 시퀀스인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서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텍스트를 받아서 시퀀스 형태의 요약된 텍스트를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냥 디코더가 하던 짓이 결국에 토큰 바이 토큰 아웃풋을 내는 거였잖아요. 그럼 그거대로 그냥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이 토큰 바이 토큰 아웃풋이 우리가 원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아웃풋이 되도록 디자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텍스트로 받아서 아웃풋으로 뭐 서머라이제이션 한다고 치면은 서머리된 텍스트를 아웃풋으로 내도록 파인 튜닝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달리는 이 클래시파이어는 뭐겠어요? 보캐블러리만큼의 가지수를 가진 클래시파이어가 필요하겠죠. 다음 단어로 뭐가 와야 되냐 예측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안된 이 프리트레이닝 모델,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 이 GPT-1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 아키텍처는 왼쪽에 살펴보신 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디테일은 좀 없애고 여기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 적용된 디코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코더가 없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어텐션은 없다라는 점만 좀 유의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 그 디코더가 하는 짓이 인풋이 무조건 텍스트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다운스트림 태스크 데이터의 형식을 이 디코더가 처리하기 알맞게 조금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줬어요. 예를 들면 similarity라는 태스크가 있거든요. 문장이 2개 주어지면 그 2개의 문장의 유사도가 얼마나 높은가, 유사도가 뭐 0에서 1 사이의 어떤 값이라고 치면은, 그러면 그 두 문장을 어떻게 디자인했냐, 두 문장을 컨캣을 한 다음에 그 두 문장 사이에 델리라는 그 구분자 같은 스페셜 토큰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이어붙인 거 마지막에 extract라는 스페셜 토큰을 추가를 했는데, 이 extract라는 스페셜 토큰을 추가한 다음에 디코더에 태우게 되면은 이 extract 부분에 히든 스테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의 히든 스테이트에 클래시파이어를 달아서 얘네의 유사도는 얼마인가를 산출하도록 하는 모습입니다. 왜 마지막에 달았는지는 디코더의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앞에 달면 안 되겠죠? 마스크 셀프 어텐션. 그래서 이게 2018년, 무려 4년 전에 나왔던, 4년도 아니네, 6년 전에 나왔던 최초의 뭔가 마일스톤급의 랭귀지 모델이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이 디코더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면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디코더는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언어를 이해할 때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이해를 하나요? 아니죠. 자기 뒤에 있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듯이 자기 뒤에 있는 컨텍스트도 반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올립니다. 트랜스포머에 인코더 원래 있지 않았냐? 인코더 써보자 한번. 근데 우리가 인코더로 구성된 랭귀지 모델을 떠올리게 되면은 양방향 컨텍스트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장점은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미래 단어를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장점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던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카우설 랭귀지 모델링, 오원주는 연애를 이걸로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인코더는 양방향을 다 볼 수 있게 되는데, 미래를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걸로 학습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트를 제안을 해야겠다, 프리트레이닝 방법론이 필요하겠다 떠올립니다. 그래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프리트레이닝 태스크가 제안이 되는데요. 이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한글 공부하실 때 빈칸 뚫기 문제 푸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토큰 중에 중간에 나오든 끝에 나오든 어디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 토큰이든 마스킹을 한 다음에 그 마스킹한 토큰이 무엇이냐를 예측하도록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 go to the school 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go와 school을 마스킹한 다음에 모델로 하여금
I went to the store였네. 그래서 went와 store 마스킹된 이 토큰을 예측하도록 모델링하는 겁니다. 빈칸 뚫기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input word가 x, masked 버전 오브 x가 x 틸다라고 했을 때 x 틸다가 주어졌을 때 x가 나올 확률, 즉 마스킹된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마스킹이 안 된 텍스트가 나올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모델 파라미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킹된 토큰에 대해서만 예측을 하는 방식인 거죠. 이제 그 디코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음 토큰들을 하나하나씩 싹 다 예측을 해버렸는데, 인코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만 마스킹을 해서 걔네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코더를 활용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대표 주자격으로 나온 게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입이 닳도록 들어보셨을 버트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마스킹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디테일이 조금 필요한데, 랜덤하게 전체 중에 15%의 토큰만 마스킹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마스킹을 하게 되면 모델이 예측하기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일부분만 마스킹을 한 모습이고, 근데 그 마스킹 대상으로 삼은 15%의 토큰들도 세 가지 가지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마스킹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상했던 마스크 토큰으로 바꾸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마스크가 아니라 엉뚱한 토큰, 텍스트에 존재하는 다른 토큰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 I went to the store 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어떤 단어는 이렇게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를 해버려요. 근데 어떤 단어는 went가 아니라 다른 단어, 피자 이런 걸로 대체를 해버리고, 어떤 단어는 그대로 두고 그대로 예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to를 인풋으로 받아서 to를 그대로 예측하도록 시키는 거죠. 그럼 왜 그냥 마스크 토큰으로 싹 다 해버리지 왜 이 짓을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버트를 파인 튜닝하는 단계를 생각을 해보면, 파인 튜닝 할 때 이 마스크 토큰이 있을까요? 우리가 감성 분석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감성 분석 태스크에다가 임의로 마스크라는 토큰을 넣을까요? 안 하겠죠. 그러면 이 파인 튜닝과 프리 튜닝 단계에서의 오브젝티브 간의 불일치가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즉 마스킹이 안 된 토큰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델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엉뚱한 토큰으로 교체하거나 그대로 두는 방식도 추가를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트 논문에 좀 디테일이 많은데요, 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오브젝티브 외에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이라는 오브젝티브도 추가를 합니다. 이건 뭐냐? 문장을 두 개를 이어 붙입니다. 서로 다른 문장 두 개를 이어 붙인 다음에 그 두 문장이 실제로 이어질 만한 뭔가 의미상으로 이어지는 문장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바이너리 프레딕션 하는 그런 태스크도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트로 추가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넣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두 문장과 문장 간에 있던 관계를 포착하기가 조금 힘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고 해요. 그냥 빈칸만 뚫고 맞춰봐라 하게 되면 그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 이런 뭔가 하이 레벨에서의 디테일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디테일을 모델에게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이 Next Sentence Prediction이라는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트를 추가를 했다. 그래서 두 가지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트를 해서 학습을 시켰다. 그래서 Next Sentence Prediction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냐, 두 문장 A와 B를 그대로 컨캣한 다음에, 근데 두 문장이 서로 다른 문장이다라는 구분자는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넣어주게 되면 얘가 그냥 한 문장이었는지 두 문장이었는지 모델은 모르니까, 그래서 가운데에 sep이라는 separation이라는 의미를 가진 스페셜 토큰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아웃풋을 이제 클래시파이어에 태워서 프레딕션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하나 설명을 안 드렸는데,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 CLS라는 토큰을 따로 추가를 합니다. 이 CLS라는 토큰은 이제 아웃풋의 가장 앞단에 있는 첫 번째 약간 스페셜 토큰 같은 느낌인데, 이 CLS 토큰을 활용을 해서 나중에 파인 튜닝 할 때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뭐죠?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을 할 때 우리가 결국에 어떤 이 모든 토큰에 대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를 태울 게 아니라 하나를 골라서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설정하기 위한 스페셜 아웃풋이다, 인풋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네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또 세그먼트 인베딩이라는 것도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그러니까 같은 문장 안에서는 같은 값이고 서로 다른 문장일 때는 다른 값. 그래서 문장이 두 개 있으면 두 종류의 세그먼트 인베딩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장과 문장 사이가 확실하게 구분되도록 하는 뭐 인풋 인베딩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버튼은 이렇게 프리트레이닝이 되어 왔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파인 튜닝, 즉 우리가 원하는 다른 모든 수많은 태스크에 튜닝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베이스드 태스크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던 이 CLS 토큰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 love you라는 문장을 그대로 인풋으로 넣는 게 아니라 I love you 앞에 CLS라는 스페셜 토큰을 추가해서 인풋으로 준다고 했죠. 그러면 결국에 버튼도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이 토큰 바이 토큰으로 히든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에요. 히든 스테이트가. 그러면 이 히든 스테이트 중에 CLS 토큰의 히든 스테이트를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까 그 GPT 설명드렸을 때 마지막에 extract 토큰에다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다는 거 생각나시죠? 여기 extract 그거랑 비슷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답이 여러 개가 되어야 하는 퀘스천 앤서링 같은 경우에는 퀘스천 앤서링 결국에 답이 나오는 위치가 어디이냐, 답이 나오는 위치냐 아니냐를 판별해야 되는 태스크다라고 보면은 그럼 답이 나오는 위치냐 아니냐에 대한 거를 이제 그 범위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를 싹 다 클래시파이어에 태우는 방식으로 또 튜닝을 해볼 수도 있겠죠. 뭐 태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마이크를 person이라는 걸로 태깅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각 토큰별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태워서 이 토큰은 어떤 태그인가요? 어떤 태그인가요?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버트라는 모델은 GPT랑은 조금 더 다르게 GPT보다 영향력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다양한 NLP 태스크에 대해서 소타를 싹 다 갈아엎어버리는, 이 소타 달성한 것만 볼드체를 처리를 해봤는데 자기가 쓴 모델이 싹 다 소타를 교육을 해버렸죠. 나오자마자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픈AI GPT를 컷해버리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트 모델이 되게 강력했기 때문에 이 버트 모델을 활용해서 이 버트 모델 아키텍처를 조금만 수정해서 낸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뭐 버트 익스텐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로버타라고 해서 버트는 언더 트레인 되어 있다, 트레이닝이 덜 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로버스트하게 트레이닝을 더 많이 시키고 더 잘 시키면 성능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로버타라는 모델도 나왔고, 스팸버트라고 해서 랜덤한 토큰이 아니라 컨티뉴어스한 어떤 토큰의 연속된 열로 이루어진 스팬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스팸버트라는 것도 나왔고, 뭐 알버트, 일렉트라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되신다면 버트를 쓸 일이 생기신다면 찾아보시는 걸 조금 추천을 하고요. 네. 자,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설명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근데 인코더 모델도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결국에 양방향 문맥을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너레이션을 해야 되는 태스크에 튜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인코더 구조를 차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제너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에 토큰 바이 토큰으로 해서 내가 생성한 첫 번째 토큰을 첫 번째 아웃풋을 다시 두 번째 인풋으로 넣고 두 번째 아웃풋을 다시 세 번째 인풋으로 넣고 세 번째 아웃풋을 다시 네 번째 인풋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오토 리그레시브한 제너레이션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코더 구조는 양방향 컨텍스트를 다 봐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좀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트랜스포머 처음 나올 때도 인코더, 디코더 다 쓴 거 다 썼잖아. 그럼 우리도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 할 때 둘 다 써보자. 근데 인코더를 처음 도입했을 때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얘를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로 어떻게 프리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있을까? 빈칸 뚫기, 빈칸 뚫어서 채우기? 안 되고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뭔가 애매한데? 왜 그러냐면 인코더의 인풋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차용을 하게 되면은 인코더의 인풋은 이게 뭔가 프레딕션이 나오는 아웃풋이 아니잖아요. 그냥 디코더의 이해를 돕기 위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주는 그런 역할인데 얘네들을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에 그대로 적용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제안이 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T5라는 모델에서 나온 Denoising Span Corruption Task라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텍스트 중에 서로 다른 길이의 스팬을 마스킹해서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리지널 텍스트가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party last week 이라는 텍스트면은 서로 다른 스팬, 예를 들면 for inviting 이라는 걸 하나의 스팬으로 해서 얘네들을 마스킹을 해버리고 그래서 얘를 X라는 걸로 마스킹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last라는 서로 다른 길이의 스팬을 Y라는 걸로 마스킹을 해버리고 그래서 그걸 인풋으로 준 다음에 그럼 이걸 인코더에 태우는 거죠. 그걸로 하여금 결국에 디코더는 생성을 하는 역할이니까 그럼 디코더가 생성해야 되는 건 뭐냐? 이 마스킹된 스팬만 생성하도록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코더가 생성해야 되는 아웃풋은 X for inviting, Y last 마지막에 뭐 Z라는 문장의 끝을 알리는 토큰까지 같이 예측하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죠. 참 머리 잘 씁니다, 그죠? 그래서 T5에서는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 형식 아키텍처의 모델에서 이런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 Denoising Span Corruption이라는 오브젝티브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걸 제시를 했고요. 여담이지만 T5라는 모델이 왜 지어졌냐면 이 모델 이름이 Text to Text Transformer입니다. T가 5번 나와서 T 그래서 T5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인코더 디코더가 좋냐 검증을 한번 해봤는데 디코더만 쓴 거나 인코더만 쓴 거보다 확실히 괜찮았다 라는 실험 결과를 내보였고 그리고 다른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도 같이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인코더 디코더 모델에서 제안된 다른 랭귀지 모델링 태스크가 있었는데 걔네들도 같이 실험을 해봤는데 이 Denoising Span Corruption이라는 태스크가 성능이 좋았다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T5 논문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T5 논문에서는 또 Unified Framework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Text to Text Unified Framework. 이게 뭐냐? 결국에 우리가 어떤 Pre-trained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 시대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 우리가 이 아키텍처 바꿨더니 단스트림 태스크 성능이 이만큼 올랐어요. 뭐 Pre-training 오브젝트를 바꿨더니 성능이 이만큼 올랐어요.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동등한 비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걔네들이 완벽히 똑같은 실험 환경이 아니었고 똑같은 태스크가 아니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에 모든 NLP 태스크는 인풋이 텍스트고 아웃풋이 텍스트인 태스크로 환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트랜슬레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인풋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Translate English to German, colon, that's good.
인풋으로 주고 아웃풋으로 그냥 German 텍스트를 아웃풋으로 주고 그리고 뭔가 서머라이즈 태스크다. 그럼 서머라이즈 콜론 하고 서머라이즈 해야 되는 문장을 주고 그걸 인풋으로 통으로 준다. 아웃풋으로 요약된 문장 주고 냅두고 즉 인풋 아웃풋이 전부 다 텍스트인 형태로 바꿔버린 거죠. 텍스트 투 텍스트. 그래서 기존 파인 튜닝 태스크의 그 앞단에다가 파인 튜닝 태스크 인풋의 앞단에다가 이 태스크에 대한 설명을 주고 걔네들을 이제 텍스트화 해가지고 여기 말씀드렸던 Translate English to German이나 뭐 Summarize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주고 파인 튜닝을 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 우리가 실험 환경에서 여러 요인들을 바꾸면서 그 요인이 우리가 이 모델의 성능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비교를 할 때 동등한 입장에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모델 아키텍처를 바꿨어요. 프리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바꿨어요. 노이즈 주는 방식을 바꿨어요. 뭐 모델 크기나 배치 사이즈를 바꿨어요. 그렇게 됐을 때 파인 튜닝 태스크에서 성능 차이가 얼마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냐를 잘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T5 논문이 한 제 기억상 한 50페이지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사람들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이 이 언어 파인 튜닝 태스크 성능에 대해서 끼치는 영향들을 잘 분석을 많이 해놨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이 실험 결과들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인코더 디코더를 활용한 모델 중에 또 유명한 것이 바트라는 모델인데요. 바트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바트라는 모델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텐데 이 인코더 디코더에 적합한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트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려 5가지나 되는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시도를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찾아냈고요. 그래서 논문에서 언급하기로는 이 텍스트 인필링이라는 태스크가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원본 텍스트가 이 abc.d.이라는 텍스트면은 이 원본 텍스트의 임의의 부분을 싹 마스킹을 시켜버리고 거기를 싹 비워놓고 거기를 예측을 해봐라라는 거죠. 그래서 B가 있던 지점을 빈칸 뚫어놓고 여기 맞춰보세요 하고 근데 조금 더 유의미한 지점은 아무것도 없는데 빈칸을 뚫기도 합니다. D, E 사이에 원래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에 빈칸을 뚫어놓고 맞춰보세요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효과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말고도 뭐 임의의 토큰을 삭제하고 맞춰봐라, 마스킹하고 맞춰봐라. 그리고 센텐스를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한 바퀴 돌려놓고 약간 원형 큐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바퀴 돌려놓고 원래 문장으로 복원을 해봐라. 그게 다큐멘트 로테이션이에요. 그다음에 센텐스 퍼뮤테이션은 단어의 순서들을 막 바꿔놓고 원래 문장을 생성하도록 해봐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태스크를 시도를 해봤다. 그리고 또 고무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이 바트 또는 인코더 디코더 형태의 모델이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기록을 했다. 근데 사실 뭔가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이해가 되는 지점인 것이 사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자체도 결국에 기계 번역 태스크에 대해서 먼저 제안이 된 거잖아요. 인코더가 원래 인풋 텍스트에 대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인코딩하고 디코더가 그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제너레이션하는 그런 형식의 아키텍처였듯이 이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그래서 조금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뭔가 PLM을 사용을 하실 때 제너레이션 태스크, 예를 들면 서머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트랜슬레이션 이런 태스크를 시도를 하실 때 이 바트라는 모델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걸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태스크를 하실 때는 이 인코더 기반의 버트 모델이 많이 활용되는 모습을 실제 뭐 프로젝트 예제나 구글링 같은 거 많이 해보시면 활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급하게 한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여기까지 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디코더의 아키텍처적인 특징, 인코더의 아키텍처적인 특징, 인코더와 디코더의 아키텍처적인 특징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이 NLP 태스크의 파인 튜닝을 할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1시간 동안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고요. 랭귀지 모델이 왜 필요한가? 파인 튜닝,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언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 방법론이 오랫동안 쓰여왔습니다. 불과 LLM이 판치기 시작한 게 한 2년,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니까 2, 3년 동안 계속 이 버트, 바트, GPT 그리고 형제들이 먹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에도 여전히 문제점은 존재를 합니다. 결국에 파인 튜닝이 필요하다는 거죠. 파인 튜닝을 한다는 건 결국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거겠죠. 그 데이터셋은 어떤 데이터셋이냐? 레이블드 데이터셋.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에 레이블을 다 해놓은 데이터셋이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수행할 때마다 일일이 다 있어야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샷 태스크라는 어떤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안 하고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뭔가 아이디어를 제안한 게 GPT-2 논문에서 조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좀 더 제너럴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많은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너럴한 태스크를 만들고 싶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수작업으로 레이블을 일일이 달아주고 트레이닝을 위한 레이블을 일일이 달아주는 그런 필요 없이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제너럴한 모델을 만들고 싶다 라는 게 결국 이 사람들의 최종적인 추가적인 거기에서 나아가는 목표가 되어 왔던 거죠.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인 게 결국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NLP 태스크가 새로 나왔어요. 그럼 그 새로 나온 태스크에 대해서 또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뭔가 효율적이지 못했다. 그걸 개선하고 싶었다. 라는 게 학자들의 바람이고요. 그래서 사실 GPT-2는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GPT-1 모델에서 디코더 온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모델 크기만 1.5빌리언 그러니까 GPT-1 모델이 한 1빌리언 미만 한 500메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서너 배 키운 거죠. 서너 배 키워서 다른 태스크 즉 파인 튜닝을 안 하고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뭐 잘하지 못했어요. 사실 소타랑 엄청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근데 좋은데? 약간 괜찮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된 거죠. 그래서 요 예시가 그 예시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얘네가 프리트레이닝 할 때 사용한 데이터셋이 영어 데이터셋만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불어 데이터셋은 전체 데이터 중에 한 10메가 전체 데이터가 몇 기가 몇 테라 정도였는데 그중에서 10메가 정도만 불어였는데 얘가 영어에서 불어 또는 불어에서 영어 번역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인 튜닝을 안 하고 그냥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하는 어떤 예시나 데이터 없이 그냥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로샷 태스크라고 하는데 이 수행 능력의 가능성을 약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버트, GPT, PLM들이 활개를 쳤고 그리고 2020년에 문제의 그놈이 등장을 합니다. GPT-3가 등장을 한 거죠. 어떻게 1.5빌리언에서 175빌리언으로 늘릴 생각을 했을까요? 200배나 되는 그 돈은 어디서 났을 것이며 그 GPU는 어디서 났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75밀리언으로 늘려서 디코더 온리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안 본 태스크도 원래 PLM들과 필적할 정도 혹은 이길 정도로 엄청난 성능을 내보낸다. 근데 그 성능에는 이 퓨샷이라는 방법론이 적용이 돼야 성능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퓨샷이라는 건 뭐냐? 이 샷이 그 태스크에 대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글씨 잘 보시거나 모르겠는데 Translate English to French, 영어에서 불어로 번역해봐라 라고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주고, 그러고 그 밑에다가 영어에서 불어로 번역된 인풋 아웃풋 예시를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C author이라고 하면 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예시들을 같이 주고 그 밑에다가 네가 번역해야 될 거 치즈를 영어에서 불어로 번역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를 통짜로 인풋 텍스트로 해서 아웃풋으로 이 치즈에 대한 프렌치 번역된 결과를 출력하도록 해본 거죠. 디코더 온리 모델에다가. 그랬더니 파인 튜닝 없이도 잘 하더라. 나는 얘한테 번역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적이 없는데 번역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뭐 이 예시의 개수에 따라서 원샷 하나만 주면 원샷이고, 하나도 안 주고 그냥 태스크 디스크립션만 주고 너 이거 영어로 불어로 번역해봐 하고 치즈 이렇게 주는 것을 뭐 제로샷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인 튜닝하고 비교를 해보면,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프레트레이닝 이후에 이 파인 튜닝용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모델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이 과정이 들어갔는데, 이 그레디언트 업데이터 없이도 수많은 우리가 학습할 때 보지 않았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 컨텍스트라는 것은 결국에 이 퓨샷 이그샘플들로 하여금 컨텍스트 안에서 내가 자체적으로 러닝을 해버렸다. 파인 튜닝 없이,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없이 내가 이 프롬프트 안에 있는 예시만 분석을 해서 이 패턴을 파악해가지고 이 번역이라는 태스크를 수행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인간과 조금 더 다가간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도 뭔가 못 본 태스크가 나오면 약간 적당히 눈치 보면서 알잘딱 해가지고 딱 맞춰가는 게 있잖아요. 술 게임 할 때 이제 마시면서 배우는 술 게임이라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듯이, 그런 느낌으로 얘가 인컨텍스트 러닝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인컨텍스트 러닝은 큰 모델일수록 효과가 컸다고 해요. 그래서 1.3빌리언 파라미터에 대해서 인컨텍스트 러닝을 수행했을 때는 지금 제로샷, 원샷, 퓨샷인데, 퓨샷이든 원샷이든 성능이 그냥 그래요. 근데 175빌리언으로 늘려놨더니 이 원샷, 퓨샷으로 갈수록 제로샷에 비해서 성능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모델 크기를 키우면 얘가 제로샷, 뭔가 언신 태스크에 대한 수행 능력이 굉장히 올라가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점선은 노 프롬프트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 태스크에 대한 설명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예를 들면은 그 아까 Translate English to French라는 그 태스크에 대한 설명 있잖아요. 그거를 주고 인풋을 같이 주느냐, 아니면 그거 말고 그냥 인풋만 주고 번역을 해보라고 시키는, 그거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자연어로 너가 해야 될 거를 알려주는 게 좀 더 성능이 높게 나오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런 궁금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냥 프롬프트로 예시 몇 개 넣어준 거가 왜 성능을 올려줄 수 있냐, 왜 ICL이 동작하냐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리뷰에서 간단하게 언급된 내용만 언급을 하면은 인컨텍스트 러닝을 임플리시트한 파인 튜닝으로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컨텍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와 유사한 과정이 일어난다 라는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논문을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못 드렸는데, 이 LLM 파트는 이제 논문별로 중요한 논문들이 꽤 많아가지고 논문 단위로 조금 리뷰를 하고
그래서 이 GPT와 유사한 시기에 나왔던 게 이 Scaling Laws for Neural Language Model이라는 논문인데요. 이거 뭐냐? 랭귀지 모델의 성능이 스케일과 관련된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데이터셋 크기나 모델 파라미터 크기 또는 어떤 그 학습할 때 들이는 계산량, 즉 학습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데이터로 큰 배치 사이즈로 스텝을 주게 되면 스텝 엄청 많이 밟아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계산량, 데이터셋 크기, 파라미터 수와 같은 스케일과 연관된 요인에 이 LM의 성능이 크게 좌우되는 모습을 보였다. 뭐와 비교해서 그러냐? 어떤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에 관련된 요인에 비해서 말이죠. 뭐 뎁스, 그러니까 레이어를 얼마나 쌓냐, 위드스, 히든 스테이트 크기를 얼마나 줄 것이냐, 이런 요인보다 이 스케일에 관련된 요인들이 좀 더 랭귀지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GPT의 성공에 약간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연구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 돈이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경험적인 연구 결과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사이즈의 LM들을 몇 개를 트레이닝 시켰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좀 떠올리게 됩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Emergent Abilities of Large Language Models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Emergent Ability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요. 이 Emergent Ability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 어떤 특정 시점 이전까지는 등장을 하지 않다가 특정 시점에 팍 하고 등장하는 그런 어빌리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LLM에 있어 그 Emergent Ability는 뭐냐? 특정 스케일을 기준으로 갑자기 팍 등장하는 어빌리티다. 그러니까 LLM 스케일이 사이즈라고 하면 너무 파라미터에 관한 내용이니까, 데이터셋 크기도 스케일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스케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 스케일까지는 없다가 특정 스케일을 넘어가는 순간 팍 하고 등장하는 성능 향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arithmetic, 산술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워드 스크램블, 이건 뭐냐면 그 단어 알파벳을 막 이리저리 스크램블 하듯이 섞어놓고 원래 단어를 복원해봐라, 이런 태스크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인데 그런 것도 특정 스케일에서 팍 상승을 하고, Trust for QA, 이거는 뭐 얼마나 진실된 답을 할 수 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단위가 그 플롭스라고 해서 그 연산에 들인 계산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케일에 관해서 특정 시점에서 이머전트 어빌리티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퓨샷 프롬프팅에 대해서 그런 이머전트 어빌리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퓨샷이 아까 예시를 주고 그 태스크에 대한 이해를 모델이 그 파인튜닝 없이 이해를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퓨샷 프롬프팅에 대해서 이머전트 어빌리티가 생긴다 하는 거고, 또 언급하는 게 체인 오브 다 프롬프팅 같은 능력도 이머전트 어빌리티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체인 오브 다 프롬프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이 체인 오브 다 프롬프팅은 뭐냐?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 발견된 이후에 조금 더 프롬프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 발견된 방법론인데요. 이 퓨전 프롬프팅은 결국에 예시를 주는 거잖아요. 예시를 주고 그 예시에 대해서 패턴을 파악해서 원하는 태스크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건데, 그 예시를 줄 때 그냥 인풋 아웃풋만 주는 게 아니라 인풋 아웃풋에 더해서 인풋 아웃풋으로 이 인풋에서 아웃풋이 도출되는 풀이 과정도 같이 프롬프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이거였어요. 뭐 약간 수학에 관한 문제였어요. 뭐 5개의 테니스볼을 샀는데 2개의 캔을 더 샀고 뭐 3개의 테니스볼을 더 샀고, 그랬더니 그럼 테니스볼을 총 몇 개나 산 거냐, 이런 식으로 산술 문제를 주는 건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문제랑 답만 이렇게 이그샘플을 줬다가 이번에는 문제랑 답을 줄 때 답에다가 앞에다가 답의 풀이 과정도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answer is 11 하고 답만 줬다가 앞에다가 뭐 처음에는 볼이 5개가 있었고
그 한 캔에 물이 3개 있었는데 그걸 2캔 샀으니까 총 6개네. 그럼 처음 5개, 6개 더하니까 11개네. 이런 식으로 프리 과정을 같이 준 거죠. 이런 식으로 체인 오브 랍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붙은 건데,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을 했더니 모델이 원래는 맞추지 못했던 정답을 맞추더라. 프리 과정을 같이 줬더니 맞추더라. 이런 프롬프팅 기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좀 더 끌어올리는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런 프롬프팅을 통해서 모델이 향상되는 이 능력도 이머전트 어빌리티라는 거죠. 모델 스케일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팍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체인 오브 닷을 썼을 때 성능 향상 폭이 특정 스케일까지는 미미하다가 이걸 썼을 때 팍 늘어나 버린다. 스케일에 따라서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뭔가 연구 결과가 뒷받침됨으로써 이 라이즈 랭귀지 모델에 대한 가능성과 능력이 좀 파악이 됐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그럼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덩치만 무조건 느리는 게 짱 아닌가? 175 빌리언? 좋아. 나는 일론 머스크를 고용해서 1.5 트릴리언까지 늘려보겠어. 나는 이 세상에 우주의 별들보다 더 많은 파라미터로 구성된 모델을 만들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무작정 그것만이 답이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트레이닝 컴퓨터 옵티멀 라이즈 랭귀지 모델스. 우리가 결국에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서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원이 한정돼 있을 때 그 자원을 어디다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모델 크기를 키울 것인가, 데이터셋 사이즈를 키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점이 어디냐? 가장 한정된 자원 안에서 가장 성능을 높게 달성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이 논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범례들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계산량이거든요. 이 계산량에 따라서 봤을 때 여기가 가장 최저가 되는 지점. 그러면 계산량이 예를 들면 뭐 3, 2, 21만큼 있을 때는 모델 파라미터를 한 6빌리언 정도로 잡는 게 굉장히 컴퓨터 옵티멀하다. 그래서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어떤 관계도 살펴내고, 그러면 학습 토큰 수는 얼마나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셋의 크기는 얼마나 해야 되냐, 뭐 이런 연구 결과도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작정 스케일만 키우는 게 정답은 아니다. 그냥 뭔가 한정된 자원 안에서 우리가 LLM들을 좀 더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LLM 학습도 필요하다라는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GPT급의 모델은 사실 오픈 AI 말고 다른 어디에서도 쉽게 만들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뭐 해봐야 구글, 딥마인드, 페이스북 이 정도인데, 일반 연구실에서 이 LLM들을 연구를 하려면은 연구를 할 수 없나,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 다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LLM들을 살펴보면은 GPT보다 훨씬 작은데도 잘하는 모델들이 많아요. 한 GPT가 175인데 그거에 한 10분의 1, 100분의 1인데도 GPT랑 필적한 성능을 내는 그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런 쪽으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 네, 그래서 얘기가 길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LLM에 대해서 왜 LLM이 이렇게 판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고, 이제 나머지 3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다루고 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LLM을 프리트레이닝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LLM을 파인 튜닝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는 이 파인 튜닝된 LLM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튜닝 외적인 관점에서의 활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LM을 프리트레이닝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뭔가 교양 수업 같은 느낌이라서 간단하게 하면 넘어갈 텐데, 연구 결과 학습 콜퍼스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무조건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좀 오탈자 같은 것도 잘 제거하고, 좀 데이터에서 뭔가 학습이 될 만한 유익한 텍스트들을 넣는 게 중요하다라는 연구가 좀 있었고, 그리고 콜퍼스의 다양성도 중요하다. 무조건 그냥 크롤링하기 쉬운 웹페이지 텍스트
이런 것만 다 끌어다가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대화문 그리고 어떤 학술적인 글, 논문 또는 심지어 코드도 텍스트죠 결국에.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다양성을 늘려서 학습하는 게 LLM 성능 향상에 좋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특정 태스크에 특화된 LLM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된 코퍼스의 비중을 좀 확대하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에서 발표한 람다라는 LLM은 대화 데이터를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의 50%가량을 할당을 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하고요. 이 갈라티카 이 과학 특화 LLM은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의 86%가 과학 데이터였다고 해요. 이 알파코드라는 데이터는 프리트레이닝 코퍼스 전체가 코드 데이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리트레이닝 자체에서 얘네들이 그냥 하나의 특화시킨 LLM을 만들기 위해서 코퍼스 비중을 좀 바꾸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어떤 걸 할지 선정을 했으면 걔를 프리프로세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품질 필터링하는 거 중요하고 중복 제거하는 거 중요하고 개인정보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토커나이제이션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품질 필터링의 예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T5 페이퍼에서는 이제 웹 크롤링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할 때 이런 품질 필터링 방법을 썼다고 해요. 무조건 그 구두점으로 끝나는 문장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5줄 미만의 페이지들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줄은 3단어보다 더 많은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 없는 텍스트나 아니면 텍스트가 아닌 뭐 코드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텍스트만 추출해서 학습을 시키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웹 콜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HTML 파일들도 다 긁어지게 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룰 베이스로 좀 필터링을 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이 외에도 품질 필터링을 할 때 또 다른 LM을 가져와서 품질 필터링을 하게 만든다. 뭐 이런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클래시파이어 같은 걸 달아서 품질이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는 간단한 언급이었고요. 이제 파인 튜닝 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봅시다. 이게 사실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LLM을 그냥 학습을 시키고 내놓게 되면은 이놈은 그냥 사실 디코더 올리 그냥 넥스트 토큰 바이 토큰으로 제너레이션하는 그런 놈에 불과하거든요. 그 놈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인스트럭트 튜닝 다양한 태스크를 잘 알아듣도록 튜닝하는 기법이 있었고 얼라이먼트 튜닝 인간이 선호하는 답변을 생성하도록 튜닝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리소스 에피션트 파인 튜닝 우리가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좀 더 적은 자원으로 튜닝을 하게 만들자 라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스트럭트 튜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논문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ine-tuned language models are zero-shot learners라는 논문인데요. 이 GPT-3가 발표된 이후로 언신 태스크에 대해서 LLM이 잘한다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신 태스크에 대한 제로샷 성능, 즉 예시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성능을 더 끌어올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론으로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묶어서 이게 파인 튜닝하는 방법을 떠올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급을 하는 게 이 LLM이 언신 태스크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에 그 태스크와 관련된 글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뭐 요리 레시피를 생성해줘라는 태스크를 잘 못하는 이유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에 요리 레시피에 관한 그 요구를 수행하는 그런 글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그 원인으로 잡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냐, 수많은 무려 60개나 되는 NLP 데이터셋을 추출해서 그거를 인스트럭션 템플릿 형태로 바꿉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는 인풋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풋 아웃풋 앞에다가 인스트럭션도 같이 콘켓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트랜슬레이션 예시를 들면은 앞에다가 translate this sentence to Spanish 해가지고 description을 주고 그 밑에다가 input
그래서 요게 통으로 인풋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인풋으로 주고 타겟 스페니쉬 센텐스를 예측하도록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언신 태스크에 대해서도 잘 수행을 하더라. 그래서 이걸 파인 튜닝 과정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특정 태스크 하나에 대해서만 이렇게 파인 튜닝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 수많은 태스크들을 조금씩 추출해서 모은 다음에 걔네들을 인스트럭션 템플릿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 태스크들 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튜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경제적으로 많은 태스크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리고 프롬프팅과 비교하자면, 프롬프팅은 모델 업데이트 없이 그냥 프롬프트로 주는 텍스트만 바꾸는 거였는데, 파인 튜닝은 실제로 파인 튜닝을 합니다. 모델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놀랍게도 GPT-3에다가 퓨션, 즉 이그샘플을 주고 태스크를 수행하라고 한 결과보다 이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고 제로샷으로 한 결과가 더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도 대표적인 파인 튜닝 방법론 중에 하나로 떠올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GPT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인간이 선호하는 답변에 조금 먼 답변을 생성할 때가 꽤 잦았던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뭘 시켜줘 했을 때 좀 도움이 덜 된다던가, 아니면 거짓 답변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좀 유해한 답변, 좀 뭔가 약간 톡식한 답변을 생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GPT-3 논문 만든 사람이 또 발행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의 문제점을 이렇게 봤습니다. 랭귀지 모델링 오브젝티브 자체가 그냥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토큰이 생성하기에 좀 더, 우리가 답변 생성할 때 좀 더 중요한 토큰이고 어떤 토큰이 덜 중요한 토큰인지 얘네는 모른다라는 거죠. 랭귀지 모델링을 할 때. 예를 들면 레시피를 생성해 좀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어떤 순서에 관한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토큰 바이 토큰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져야 되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예시를 드는데, 프롬프트로 6살 아이에게 이제 달 착륙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는 프롬프트를 줬을 때 인스트럭션 튜닝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얘는 얘랑 뭔가 비슷한 결의 문장을 생성하고, 6살 아이에게 그 중력 이론을 설명해줘, 그냥 약간 비슷한 느낌이야. 문장만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 다음에 가장 확률이 높았던 거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좀 더 선호할 만한 답변을 생성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제안된 게 이제 인간의 피드백을 강학습 방법론에 태워가지고 LLM 튜닝시켜보자. 이렇게 나왔던 게 이제 RLHF,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이라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 이번에 데이터 과학과에 열리는 주창희 교수님의 강학습 수업을 들으시면 이 방법론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듣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언급만 하게 되면은 결국에 강학습이라는 건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환경에서 행동을 했을 때 리월드가 주어지잖아요. 그 리월드를 모델이 생성한 답변에 대한 인간의 평가로 삼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강학습을 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거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피드백은 또 어떻게 모으냐. 피드백도 결국에 돈이잖아요. 이 논문 살펴보면 우리는 뭐 몇백 명의 레이블러를 고용을 해서 리월드를 일일이 레이블링을 하도록 시켰다라고 하는데 참 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이후에도 이거를 좀 더 경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나온 논문이 또 있대요. RRHF라는 또 논문이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그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페프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넘어갈 텐데, 우리가 LLM을 파인 튜닝을 한다는 건 결국에 PLM에서 방법론을 생각을 해보면
파인 튜닝 할 때도 모델의 전체 파라미터가 다 업데이트되는 시기였잖아요. 근데 LLM도 그와 똑같이 모든 파라미터들을 파인 튜닝할 때도 다 업데이트하게 되면 LLM 그 덩치 큰 놈을 튜닝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야 되듯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떠올린 거죠. 그냥 파라미터 일부만 튜닝을 하는 식으로 튜닝을 해보자. 그래서 이걸 프리즈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파라미터는 프리즈하고 일부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학습을 진행해보자.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장점이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 학습을 진행한 일부 파라미터들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약간 갈아 끼우듯이 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기존 LLM은 그대로 두고 그것만 갈아 끼워서 우리가 원하는 특화된 LLM으로 탈바꿈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약간 뭐랄까요? 기어 바꾸듯이 우리가 뭐 레고 같은 거 하게 되면 파츠 같은 거 바꿔서 막 여러 가지 형태로 레고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테프트 방법론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댑터 튜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중간에 어댑터라고 하는 작은 규모의 뉴럴넷 모델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중간에 이 어댑터라는 걸 추가해서 약간 FC 레이어 위주로 구성된 그런 어댑터 레이어를 추가해서 다른 레이어들은 다 프리시키고 얘네만 학습을 시키겠다. 이런 방법론이 있고요. 그래서 이 어댑터 위주의 방법론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 로랭크 어댑테이션이라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로라라고 많이 부르고요. 저도 이 논문을 깊게 읽어보진 않았는데 방법론을 설명하자면 그 혹시 SVD 들어보셨나요? 디컴포지션? 그거랑 유사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웨이트 업데이트를 할 때 이 웨이트 업데이트에 해당하는 업데이트 행렬을 저 차원의 행렬의 곱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D 곱하기 D의 행렬을 업데이트해야 된다 치면은 그걸 업데이트한 게 아니고 더 작은 D 곱하기 R의 행렬 그리고 R 곱하기 D의 행렬 걔네들을 곱하면 그게 D 곱하기 D가 되잖아요. 그 행렬을 우회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적은 파라미터로 튜닝을 하겠다라는 게 이 로라라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LLM 튜닝 하고 싶으신 분들 자료 찾아보시면 빠짐없이 이 방법론이 등장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외적으로 하나 더 소개하자면 뭐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프롬프트가 결국에 모델의 인풋이잖아요. 인풋 임베딩. 그 인풋 임베딩을 줄 때 인풋 임베딩 앞에다가 약간 학습 가능한 어떤 벡터 값 같은 거를 줘가지고 뭔가 텍스트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수치적으로 학습 가능한 벡터를 추가를 해가지고 얘만 튜닝을 해가지고 모델이 더 좋은 아웃풋을 뱉는 프롬프트 벡터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게 이제 이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방법론이고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랑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소프트 프롬프트 튜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하로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줄이는 방법론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메모리 에피션트 파인 튜닝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델을 실행을 시킬 때 이 차지하는 메모리를 좀 줄여보자라는 이야기인데 간단합니다. 일단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퀀타이제이션 방법론의 주요 골자는 데이터 타입을 더 적은 바이트의 데이터 타입을 쓰자라는 게 그냥 전부예요. 우리가 계산할 때 결국에 플로트를 쓸 거잖아요. 실수 계산,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얘네가 아마 8바이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더 좁은 범위의 인트 데이터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32비트 플로트를 8비트 인트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차지하는 메모리를 줄이겠다. 이게 이 퀀타이제이션의 골자입니다. 거기에 퀀타이즈 한다는 것도 양자화 한다는 거니까 뭔가 연속된 시점들을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쪼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퀀타이제이션이 있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퍼런스 할 때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줄이고 나면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포워드 백워드를 하려면 복원하는 과정도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퍼런스 할 때만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파인 튜닝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LLM, 잘 튜닝된 LLM을 좀 더 튜닝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인풋으로 주는 이 프롬프트만 잘 줘도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걸 논문으로 내도 되나? 날먹 이라고 할 만한 논문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이렇게 제로샷 COT라는 건데요. 이 COT는 들어보셨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프리 과정을 언급하는 건데, 이 제로샷 COT에서 하는 짓은 뭐냐? 딴 거 없습니다. 그 모델 해야 그 뭐죠? 우리가 베타에는 인풋 주고 그 뒤에다가 Let's think step by step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너 차근차근 생각해봐라. calm down하고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봐라. 그랬더니 이 think with step by step을 안 넣었을 때보다 성능이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론은 효과가 좋다.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 좀 읽어보시면 웃긴 게, 이 Let's think step by step 말고 여러 개를 시도를 했어요. 막 아브라카다브라, You're a 뭐 helpful assistant, 막 뭐 여러 가지 텍스트를 시도를 하면서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깎았는데, 네, 이런 연구들도 많다. 셀프 컨시스턴시라고 해서 똑같은 프롬프트로 똑같은 아웃풋을 내게 하되 약간 샘플링 방법을 여러 다르게 줘가지고 똑같은 인풋을 줘도 확률적으로 다른 아웃풋을 생성하도록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웃풋을 생성했을 때 가장 자주 등장했던 정답으로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여러 개 생성해두고, 그러니까 여러 명한테 답을 생성해봐라 맡겨놓고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답으로 뽑는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셀프 컨시스턴시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그먼티드 LLM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이렇게 LLM이 크게 발전을 했는데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있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게 우리가 외부 지식이 필요할 때 그거를 일일이 다 모델한테 파라미터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파인 튜닝 시키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나온 방법론이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는 RAG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이건 뭐냐면 LLM한테 프롬프트 주기 전에 별도의 리트리버를 줘가지고 우리가 LLM한테 줬던 쿼리랑 유사한 다큐먼트들을 가져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뭐 오늘 예를 들면 아이쿠의 1대 부회장은 누구인지 알려줘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그걸 바로 모델에 넣는 게 아니고 외부 아이쿠 노션에 들어가가지고 그 관련 문서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서 내용들을 프롬프트 쿼리랑 컨캣 해가지고 프롬프트로 줍니다. 그래서 뭐 노션 문서에 뭐 이런 게 써있겠죠. 1대 회장은 뭐 김성찬, 2대 회장은 오원준 뭐 이렇게 써있겠죠. 그 내용들이 프롬프트를 같이 들어가니까 LLM이 외부 지식을 활용을 해서 원래 못하던 답변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튜닝 없이 외부 지식을 LLM에게 주입시키는 이런 방법론도 많이 쓰였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에이전트식으로 LLM을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LLM이 워낙에 잘하니까 LLM은 지능형 뭔가 지능을 가진 매개체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LLM한테 툴 같은 걸 지어줍니다. 너는 검색을 할 수 있어. 너는 뭐 예를 들면 웹에서 검색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너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로컬 DB에 있는 파일에 접근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툴 같은 거 주고 너에게 뭐 예를 들면 이런 프롬프트를 줍니다. 나는 애플 리모트에 대해서 검색하고 싶고, 걔네가 애플 리모트에 대해서 궁금해라고 하게 되면은 얘네가 이런 툴 같은 거를 프롬프트로 인지를 시켜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애플 리모트가 나 모르네. 그러면 서치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외부 서치 API랑 연동을 해서 LLM이 서치 결과를 받아올 수 있겠죠. 그 서치 결과를 다시 주고
그럼 그 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애플 리모트는 뭐 위키백과에 써있기로는 이런 행사네. 그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또 생각을 해서 위키백과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봐야겠다 라고 해서 또 다른 서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LLM을 어떤 지능형 에이전트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능형 에이전트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안된 프롬프트 방법론이 요 React라는 Synergizing Reasoning and Acting Language Models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Thought, Act, Ops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너가 한 일, 그리고 네가 선택할 행동, 그다음에 그 행동으로서 얻어낸 결과,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구조화 시켜가지고 LLM을 생각할 수 있는 지능형 에이전트로 만든 그런 모습이었죠. 네, 그래서 LLM 내용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국에 왜 LLM이 이렇게 급부상하게 되었는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LLM을 프리트레이닝 하기 위해선 어떠한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가 신경을 써봤고, 가장 중요했던 LLM을 좀 더 인간 현실 세계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unseen task에 대한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인스트럭션 튜닝, 인간이 선호할 만한 답변을 생성하기 위한 어라이먼트 튜닝,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자원을 튜닝하기 위한 리소스 에피션트 튜닝에 대해 알아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튜닝된 LLM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더 잘 주는 방법, 또는 외부 지식을 주입하거나 에이전트, 지능형 에이전트 형태로 LLM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뭐 디스커션 과제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PLM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파인 튜닝을 할 때 백본 모델을 프리즈하고 파인 튜닝 시키는 것과 백본 모델을 통째로 파인 튜닝 시키는 것 중에 장단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LLM과 PLM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LLM 대신 버트와 같은 가벼운 PLM을 사용하는 게 나은 때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당장 진행해야 되는 팀 디스커션이 있는데, 이건 이제 마지막 강의인 만큼 모여가지고 디빈투딥을 소감하면서 느꼈던 후기들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가 별로였다 뭐 이런 내용도 자유롭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상 디스커션 발표는 이상으로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료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여기 기입드렸던 자료들이 굉장히 양질의 자료들이거든요. 혹시나 NLP에 관심이 간다 그런 수업을 듣고 나는 황상민의 수업을 듣고 나의 성공 시대가 시작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들에 들어가서 좀 더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2회차 디빈투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